네, 안녕하세요. 지금 8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투자 활동까지 했고, 투자 활동에서 앞에 이제 증권형 금융자산 쪽은 좀 어렵다고 일단 빼놓고 했어요. 오늘 이제 증권형 금융자산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크게 이제 주식하고 사채거든요. 주식하고 사채인데, 사채는 이제 회계학 전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챕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계 원리에서는 아주 깊이 다루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교재 설명이 많이 없는데 일단 이게 간단하게 어떤 거다 뭐 이 정도로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자산을 보시면 144페이지에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나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근데 이제 보시면은 투자 활동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투자 활동에서 금융자산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현금은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고요. 현금은 말 그대로 그냥 현금 그 자체죠. 보시면은 145페이지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45페이지 제일 위에 읽어볼게요. 그런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일반적으로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언급하는 이유는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기 때문이지만 회계학에서는 투자 활동에 속하는 자산이 아님을 기억하도록 하자. 투자 활동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금융자산은 아래 증권형 금융자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현금을 또 굳이 영업활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투자활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또 뭐 재무활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냥 현금은 현금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회사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그렇죠.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회사가 있느냐. 이게 이제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돈 잘 버는 회사. 그렇죠. 돈 잘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 해야 되고 그 시설에 투자한 걸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영업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고 그런데 현금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굳이 뭐 어느 활동에 속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회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현금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금융 자산을 설명할 때 이제 현금이 나왔을 뿐이지 현금은 어떤 투자 활동이다,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자산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교재처럼 그렇다고 영업 활동이냐 그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그냥 현금은 현금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뭐 영업 활동으로도 현금이 창출되고 투자 활동으로도 현금이 창출되고 뭐 나가기도 하고 재무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현금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증권형 금융자산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이제 사채하고 주식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상법에서는 유가증권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회계학 교과서에서도 이런 것들의 개정 과목 이름이 유가증권이었어요.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증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사채하고 주식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채를 이제 채무형이라고 하고 지분형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그 명동에 있는 사채 그런 사채가 아니에요. 막 신체 포기각서 써야 되고 막 그런 사금융의 사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회사채예요.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채무형 증권. 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 재무상태표 이건 재무활동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금을 이쪽이 이제 자금의 조달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대변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채로 조달할 수가 있고 자본으로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본으로 조달하는 게 이제 주주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그럼 주주한테 회사가 뭘 줘요? 주식을 주죠. 주식. 응? 이거 주식. 그래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잖아요. 그 주식 수에 따라서 의결권이 몇 %씩 막 있잖아. 그래서 이걸 지분형 금융자산이라고 부르고, 사채는 뭐냐면 요 부채를 조달할 때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 이게 이제 회사채라고 하는데, 회사채에는 이렇게 금액에 대한 내용이 있고 만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나요?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직접금융, 간접금융. 간접금융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금융이에요. 이제 주로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이 이제 간접금융이라고 하면은, 직접금융은 회사가 직접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응? 돈을 빌리고 싶은데 회사는 은행 가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신용이 좋은 회사들은 자기가 직접 일반 대중한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 주주들을 모집하는 것 말고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채권을 주는 거예요. 이 채권을 사면은 난 뭐 1억 원짜리다. 회사채. 나한테 1억을 주면 내가 뭐 3년 있다 갚을게. 그리고 이자를 몇 %씩 줄게 하고 하는 그런 증서를 기재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글씨가 조금 해가지고 재무활동 쪽 볼까요? 음, 177페이지 보실래? 177페이지. 그러면은 이제 국민은행의 채권이 있어요. 이거는 은행이 은행으로서가 아니고 은행이라는 회사, 그 자기 회사로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 예제가 막 여기 사진이 삼성전자 채권 이런 거였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국민은행이 발행한 채권이에요. 금 1억 원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뭐 글씨가 되게 흐린데요. 뭐 발행일이 있고 상환기일이 있고 금액이 써 있고 이자도 있어요. 이율 위에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있는 그 네모난 박스 위에 보면 조그맣게 이율하고 퍼센트 이렇게 있죠. 지금 내용은 여기 작성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그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게 사채예요. 이런 게. 이 사채를 산 사람들은 회사한테 이자 지급기일이 되면은 이자를 계속 받고, 만기가 되면 사채를 상환하는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자금 조달하는 그 활동이니까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이에요. 재무활동 쪽에서 설명할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투자활동이죠. 투자활동은 어디야? 차변이죠. 자산이에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주식과 사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주식과 사채를 우리 회사가 투자를 하는 거야. 여유 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사채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 투자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탄생 자체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활동 쪽을 먼저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일단 여기 교재 순서대로 할게요. 투자활동 쪽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래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빨간 글자들을 보면 이 책에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안 읽히는 막 그런 용어들이 잔뜩 있어요. 뭐 상각 후 원가,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먼저 규제는 채무형이 먼저 나와 있는데 146페이지 5-2에 147페이지 5-3에 보면 지분형이 있어요. 지분형을 먼저 할게요. 쉬운 거 먼저. 지분형. 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얘네 계정 과목 이름이 유가증권이었어요. 유가증권. 그래갖고 회사가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을 1,000원 주고 샀다 이러면은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요. 유가증권 1,000원 현금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이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상장 주식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막 계속 바뀌죠. 여러분들 주식 시황 보면은 수시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1,000원 주고 산 주식이 종가가 얼마인지 봤더니 1,200원이야. 1,200원이야. 그러면 회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얘를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유가증권이 내가 사온 1,000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말에 12월 31일 내가 산 주식의 종가가 1,200원이야.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에는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이 표시가 되어야지 올바른 재산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날 주식이 1,200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줘요? 200원만큼 늘려줘. 그럼 여기다가 200원을 써줘야 되잖아요. 이게 유가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2월 31일 날 주식이 8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케이스 1이면 주식이 하락한 케이스에는 얘가 1,000원이 아니라 800원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유가증권을 줄여줘야 돼. 유가증권 200원을 이렇게 줄여줘요. 여기다가도 200원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겠어요? 계정 과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예전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니까 쉽죠. 쉬운데 문제를 누군가 이제 제기를 한 거야. 이제 학자들 또는 뭐 회계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회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이익하고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익이 뭐예요? 이 손실이 뭐예요? 실현된 이익과 실현된 손실이 아니죠. 그냥 가격이 변동한 거야.
그리고 다음날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응? 이런 평가손익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얘가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겠죠.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응? IFRS 쓰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수익이나 기타 비용 이런 대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응? 그러면 요 밑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이런 주식의 가격 변동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논의 끝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냐면, 자, 회사가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평가손익이 언젠가 곧 실현될 손익이 될 거 아니냐. 응? 실현된다라는 거는 주식을 팔면 실현이 되는 거죠. 12월 30일 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다음 연도 1월 5일에 팔았어. 만약에 뭐 1,200원에 올랐는데 1,200원에 팔았다고 치면은 12월 31일 날 1,200원으로 올려놓은 유가증권이 없어지는 거죠. 팔았으니까. 1,200. 현금 1,200 이렇게 들어오겠죠. 현금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평가 이익이 이때 드디어 실현이 된 거죠. 응? 주식이 1,000원짜리가 1,200원이 된 시점은 요 12월 31일 현재로 된 거고, 어쨌든 1월 5일 날 이거를 그 가격에 팔았어. 실현이 된 거야. 만약에 이때는 1,300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기 전에 이렇게 되겠죠. 응? 100원을 더 올려주고 응? 이렇게 해주고 1,3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분 게 귀찮게 왜 해? 하지 말고 1,300원 장부에 1,200원이었으니까 근데 이날 1,300원에 팔았어. 1,300원 100원만큼은 뭐야? 이건 처분이익으로 쓰자. 응?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겠죠. 금방 실현이 된단 말이야. 여기 있던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단기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들은 금방 실현이 돼요. 뭐 극단적으로 1월 5일을 했지만 이게 뭐 7월 5일이 된다고 한들 근시일 내에 실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손익에 반영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그냥 회사가 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 목적,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다. 응?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일이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유가증권을 처분을 해서 현금으로 가져오는 행위가 한참 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평가만 해줘야 돼. 그럼 평가 손익이 손익계산서에 있으면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유가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을 손익에 반영하지 말자. 손익에 반영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손익에 반영 안 하면 자산은 늘었는데 뭐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있죠. 자산이 늘면 부채가 늘거나 자본이 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산이 늘었는데 아까는 수익을 늘려서 궁극적으로 이익 잉여금이 올라가서
자본이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자본을 늘렸단 말이야. 근데 이 손익계산서 계정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에 직접 반영시켜줘야 돼요. 자본에 직접 반영. 자본에 직접 반영.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때 잠깐 얘기한 적 있죠? 포괄 손익계산서 얘기할 때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요. 기타 포괄 손익. 유가증권 평가 이익을 손익계산서로 보내지 말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정 과목을 이렇게 쓰고 나서 얘가 손익계산서냐 자본이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분계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예 계정 과목을 따로 쓰자. 그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장기 투자 목적이다, 단기 투자 목적이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은 이게 유가증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장기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면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썼어. 투자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그리고 요 평가손익도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이렇게 썼어요. 그래갖고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하면 됐었어요. 용어도 계정 과목도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은 유동자산 쪽에 이렇게 썼어요. 올려놓고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유동자산 쪽에 분류를 했어요. 자산을. 그리고 투자유가증권이다라고 하면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했어요. 쉽죠? 그런데 지금 교재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IFRS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IFRS 기준서가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IFRS의 기준서를 거의 그대로 직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직역을 한 거야. 이렇게 가다가 아예 계정 과목 이름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예전 그 단기 보유 목적의 유가증권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자산은 그리고 관련된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거야. 투자유가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 목적은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고 자본에 반영하는 거야. 이렇게 했던 거를 아예 계정 과목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유가증권이라고 했던 것들이 계정 과목 이름이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바꾼 거예요. 투자유가증권이라고 분류하던 애는 뭐예요? 자본에 반영하는 거죠. 자본에 뭘로 반영하죠?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한다 그랬죠. 이게 계정 과목 이름을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된 거야. 평가이익도 마찬가지로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기타 포괄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써볼까요? 만약에 단기 투자다라고 하면은 유가증권 평가이익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야.
되게 길죠.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은 기타 포괄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쓰기도 힘들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 이름이 어렵게 바뀐 거지 어떻게 보면은 더 쉬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얘가 단기 손익일지 아닐지를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됐었는데 유가증권 평가 이익이 손익이야? 자본이야? 이거를 뭐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계정 과목 이름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죠. 응?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꾼 건데 저는 이게 더 이제 계정 과목이 너무 이름이 길어지니까 힘들어진 거죠. 회계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렵게 확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의문이 가는 게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얘는 금융자산 중에서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그 손익으로 반영을 해. 공정가치 측정을 하는데 얘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을 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정가치 측정을 안 하는 금융자산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딱 지분형 금융자산의 분류는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지분형 금융자산은 무조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정가치의 정의죠. 공정가치의 정의. 회계학에서 공정가치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IFRS 나오고 나서 페어밸류 하니까 공정가치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가 평가를 해라.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공정가치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지분형 금융자산들은 상장 회사의 그 거래소에서 있는 그 기준 그날의 종가를 보면 걔를 공정가치로 보면 되겠죠. 왜 종가로 보냐면은 재무상태표 자체가 특정 시점 현재의 자산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표기 때문에 그 날짜의 종가로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페어밸류로 해야 돼. 근데 비상장 주식의 페어밸류를 알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측정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효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로 가면 취득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요 1,000원 요 그대로 기말에 평가를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취득 원가로 봐서 제로 공시를 해도 페어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페어하다라고 보는 거야. 걔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가 아니라 걔는 그게 공정가치로 그냥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고 또 하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게 이제 지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지분법을 쓰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네요. 148페이지 보면 그 삼성전자 주식 그림 밑에 또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보면 그림 밑에 세 번째 줄 또 다른 형태의 지분형 금융자산으로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있다. 이는 특정 회사가 타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말 회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 영향력이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영에 간섭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그 내가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 있는 영향이다. 회계적으로 그런 걸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피투자 회사를 관계 기업이라고 칭한다 그랬어요. 통상 그리고 밑에 보면은 피투자 회사 영업 및 재무 정책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통상 피투자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5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이다. 20% 이상이면 이상이지 50% 미만은 왜 붙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통상이에요. 통상. 통상 20% 이상, 50% 미만. 다 통상이에요. 통상이라는 말은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요 정도면은 관계기업 주식이다라고 본다는 얘기야. 또 통상이라는 게 붙은 걸 또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20%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관계기업 주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걸 잘 모르겠다 내지는 지분법 이런 거 하기 싫은데 해가지고 우리는 20% 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 20% 이상 가면은 어떤 다른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지분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분법은 피투자 회사의 손익에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을 내 당기 순이익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그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50% 미만이 붙은 이유는 뭐예요? 지분법을 쓰는 회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기업 주식이라고 하는데 20% 이상이면 이상이지 50%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었어. 자, 50%가 넘어가면 지분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50%가 넘어가면 종속회사라고 불러요. 종속회사. 자, 회사 의결권의 50%를 넘겨서 50%보다 한 주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 51도 아니고 퍼센트로 50% 플러스 한 주. 그러면은 뭐예요? 그 회사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주총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중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대표이사도 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50%만 넘으면. 반대 세력이 49.99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종속된 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관계기업이 아니라. 이런 종속회사 주식은 어떻게 평가해요? 아예 그냥 연결을 해버리죠. 연결해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죠. 연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기업 주식을 얘기할 때는 50% 미만이 그래서 붙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면 완전히 종속회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면은 이런 어떤 그 내가 투자한 그 취득한 가격보다 이 가격 주식의 가격이 뭐 올라가서 돈을 버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속 갖고 있으면은 또 뭘 해요? 배당 받죠.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하니까 회사가 주주한테. 그러면 배당을 받으면 간단해요. 현금 1,000원짜리 주식을 사는데 배당금을 10원을 받았다. 그럼 현금 10원,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 10원 이렇게 가면 돼. 얘는 기타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이야.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분법을 쓰면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지분법 얘기를 얘기한 김에 잠깐 하고 갈게요. 그럼 164페이지 그 사례연구 보면 지분법이 나와. 여기 지분법이 나와. 지분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주식을 샀을 때 회계 처리. 자, 다 얘기했죠?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 기말에
주가 이런 거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처분 했을 때 회계 처리 뭐 아까 잠깐 봤었죠. 그런데 지분법은 약간 달라요. 지분법을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조정해 줄 것도 많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 볼 수 있는 게 164페이지 그 문제 4번에 있거든요. 자, 이담 주식회사는 1년도 초에 목도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30%인 200주를 주당 7,000원에 매입했다. 30%, 20% 이상 50% 미만에 들어가죠.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30%를 샀대. 30% 200주라고 했죠. 200주 가격이 주당 7,000원. 이렇게 했으면은 200주 곱하기 7,000원만큼 산 거죠. 140만 원. 이렇게 샀어. 30%를 샀으니까 얘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 140만 원. 현금 140만 원. 이렇게 취득을 한 거야. 언제냐면 X 1년도 초에 샀대. 그리고 X 1년 말에 목도 주식회사, 이게 피투자 회사죠. 주식을 발행한 회사. 이 회사가 당기 순이익을 50만 원 보고했다. 말에 당기 순이익 50만 원. 자, 관계기업 주식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회사의 그 상장 회사라고 해도 이렇게 막 거래되는 그 평가, 유가증권 평가 손익 같은 거, 당기 손익인식 금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 뭐 기타 포괄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평가 이익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얘는 계정 과목 자체가 이게 아니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야. 그러니까 이 주가가 변동을 해도 X1년도 말에 주가가 변동한 거를 가지고 이게 7,000원짜리가 8,000원이 됐다고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니까 뭐 가격이 오르고 말고는 내 보유 목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를 지배하면서 완전히 지배는 아니지만 한 30%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이 회사는 30%씩 갖고 있으면서 그 주가 오르고 떨어지는 그 차익을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회사는 없어요. 30%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자, 그러면은 기말에 그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 내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당기 순이익을 50만 원만큼 냈어. 50만 원만큼 냈으면 내가 30%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이 50만 원 낸 것만큼 나의 30% 지분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50만 원 이익을 냈다라고 하면 30%니까 내 지분으로 환산을 하면 이 이익에 대한 내 지분이 얼마야? 15만 원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 15만 원. 여기도 15만 원 써줘야 되겠죠. 무슨 이익일 것 같으죠. 이게 지분법 이익이에요. 지분법 이익 15만 원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배당을 했대. 주주에게 배당금을 15만 원 지급했다. 15만 원 배당금 지급하면 나는 얼마 받아요? 30% 갖고 있으니까.
45,000원 45,000원 받죠. 그러면 배당 받았을 때는 현금이 45,000원이 들어와.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그냥 관계기업 주식이 아니면 현금 45,000원 받은 것만큼 배당금 수익 45,000원 이렇게 쓰면 끝나요. 근데 관계기업 주식이야. 일반 그 공정가치평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 늘어났다고 주식을 늘려주지 않죠. 그 기말에 정말 그 회사 주식 가격이 변동한 거를 인식해주고 돈 받으면 돈 받은 거를 배당 수익으로 인식해줬었는데 이익이 발생한 거 전액을 50만 원 단기 순이익 발생한 거 전액을 내 지분만큼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을 했어. 근데 현금이 이렇게 들어왔어. 현금이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50만 원만큼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50만 원만큼을 벌었는데 그 중에 15만 원만큼은 유출이 된 거야. 이 회사의 자본이 50만 원만큼 늘었어요. 늘었는데 배당을 하면서 이 중에 15만 원만큼이 빠진 거야. 이 50만 원 늘어난 것만큼의 내 지분율 30% 곱한 거를 내가 주식을 평가를 해줬죠. 이렇게 늘려줬죠. 그러면 15만 원만큼 감소한 거는 빼주는 거예요. 15만 원만큼 감소했으니까 내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45,000원만큼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가치를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지분법 회계 처리예요. 독특하죠? 실제로 지분법을 배울 때는 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연결도 마찬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이런 회사하고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부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 물건을 얘네 회사한테 갖다 팔고 얘가 또 밖에다 팔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 거래라고 하는데 내부 거래들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지분법 회계 처리나 연결 회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 걸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중급 회계 정도 가서 하는 거니까 일단 지분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구경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이제 채무형 증권 남았죠. 채무형 증권이 남았어요. 시간 더 있으니까 채무형 증권은 사채에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발행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시면 책에 한번 지금 지우는 동안 읽어보세요. 뭐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삼각후 원가. 삼각후 원가. 어디서 들어봤죠? 삼각후 원가. 삼각이란 말 어디서 들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감가상각 할 때 들었죠. 감가상각 했잖아요. 삼각후 원가로 평가한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건물 뭐 이렇게 있으면은 감가상각 누계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재무상태표에서. 그러면 상각 후 원가라는 거는 이 건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90만 원. 이게 상각 후 원가거든요. 100만 원이 원가야.
근데 10만 원 감가 생각을 했어. 상각후원가는 90만 원이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라 그러면은 이 건물을 감정평가를 했더니 120만 원이래. 그러면은 상각후원가는 90만 원이지만 재평가 여기다가 120만 원만큼 늘어난 걸 이렇게 써줘.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재평가 이익 해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유가증권도 공정가치 평가를 해라라고 하면 어쨌든 평가 손익이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평가 금융 자산이라고 하면 그 평가 손익이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고 기타 포괄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면은 그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상각후원가라고 하면은 상각후원가라고 하면은 어떤 평가하고 관련된 손익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관련된 비용은 오로지 상각한 비용, 감가상각비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채권도 그런 게 있어. 채권도 상각후 원가라는 게 있어. 상각후 원가. 상각후 원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금액이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채에 써 있는 금액, 액면 금액이라고 불러요. 액면 금액.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그리고 만기가 3년이야. 액면 이자율. 그 사채 권면에 써 있는 액면 이자율, 쿠폰 이자율이라고 해가지고 CR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5%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현금 흐름이 나와요. 자, 회사채 발행이라고 먼저 발행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발행. 그러면 그 발행 시점이 현재라고 하면은 이자율 만기 3년 이자율 5%인데 매년 말 지급이라고 칠게요. 매년 말 지급. 매년 말 지급. 그러면 이 사채를 발행을 하면은 이 회사는 이때 이 사채 요 사채의 현금 흐름, 요 사채의 캐시플로우를 써보면 이런 거야. 이 사채를 산 사람은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에 5% 이자를 받아요. 5만 원을 받아. 다음 연도에 5만 원을 받아요. 마지막 연도에 5만 원을 받고 원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있는 시장 이자율이 똑같이 5%라고 하면은 이 사채를 지금 100만 원에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채의 공정가치 페어밸류는 이 사채가 가져다주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약간 현재 가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야. 현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여기 있는 현금 흐름을 시장의 이자율로 할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자율이 5%야 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을 다른 데 투자해더라도 매년 5만 원씩의 수익을 받고 만기에 100만 원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 이 100만 원이 현재 100만 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가치평가에 대한 논리를 지금 설명을 한번 하고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5만 원이 1년 뒤 5만 원이잖아. 1년 뒤. 1년 뒤 5만 원이 되려면 현재는 얼마를 투자해야지 1년 뒤에 5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응? 요 개념 있죠? 내가 A라는 금액을 이때 투자를 했어. 근데 이자율이 5%야. 그러면은 1년 뒤에는 A에다가 A 곱하기 5%만큼의 돈이 되는 거잖아요. A가. 그쵸? 그러면은 1년 뒤에는 A의 1 플러스 5%죠. A가 1 플러스 5%가 되죠. 응? 2년 뒤에는 요 이자가 붙은 것까지 A 금액에다가 A의 1 플러스 5%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자가 더 붙겠죠. 응? 이거 곱하기 1 플러스 5%가 더 붙겠죠. 이 말은 1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 뒤에는 1 플러스 5%의 세제곱이 돼요. 이런 게 이제 복리계산법인데, 응? 이해되세요? 이렇게 책에 없는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서 그런데, A를 투자했을 때 이자율이 5%면 1년 뒤에는 A에다 5%를 더 받고 2년 뒤에는 이게 A에 5% 더 받은 거에다가 5%를 더 받는 거야. 3년 뒤에는 여기에다 또 5% 더 받는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 1년 뒤에 거를 현재 가치로 땡기면 A의 1 플러스 5가 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의 가치로 땡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얘를 만약에 B라고 해봐. 응? B를 A로 만들어 주려면은 B를 1 플러스 5%로 나눠주면 A가 되겠죠. 얘가 B라고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개념인데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현금 흐름이 5만 원, 5만 원, 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런 사채가 얼마에 발행이 될 것인가? 사채의 발행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에 발행이 될 것인가? 만기에 100만 원을 주고 매년 5만 원씩을 주는 사채야. 이 사채는 이 뜻이 그거예요. 만기 3년 액면 100만 원, 쿠폰 이자율 5%. 이 말은 만기에 100만 원을 주는데 매년 5만 원씩 3년 동안 줄 거야. 그 얘기예요. 3년 있다가 100만 원 원금을 줄 거야. 이런 건데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이 쿠폰 이자율하고 똑같은 5%다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의 현재 가치는 이거고 지금의 가치. 얘의 현재 가치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 플러스 5%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의 현재 가치는 세제곱 더하기 100만 원도 1 플러스 5%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기간에 거친 현금 흐름이니까. 시장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이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왜 100만 원이 나오냐면은 시장 이자율 5%만큼을 따박따박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아. 그러면 사채를 발행한 금액하고 만기에 상환할 금액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응? 액면 발행은 요 쿠폰 이자율 5%하고 시장 이자율이
일치하면 액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각이라는 개념이 생기지가 않아요. 상각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고 매년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그냥 이자 비용 사채 발행회사는 5만 원, 현금 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야. 투자한 사람은 1년 지나면 현금 5만 원 받고 이자 수익 5만 원 이렇게 받아요. 이런 거를 이제 3년 동안 하고 만기에 만기에 원금 갚아야죠. 현금 100만 원 주고 사채가 100만 원이 상환되는 거야. 이 사람은 만기에 현금은 100만 원을 받고 이게 뭐라고 쓸까? 계정값 그냥 쓸게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이때 없어지는 거야. 100만 원만큼. 여기다 이제 취득을 지금 안 써서 그러는데 처음 샀을 때 이렇게 샀겠죠. 얘도 처음에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했겠죠. 현금 100만 원. 그래서 사채라는 부채를 100만 원 이렇게 인식을 했겠죠. 그리고 요거를 3년 동안 이제 인식을 하고 마지막에 내가 이때 빌려온 부채, 사채를 이렇게 상환을 하는 거고 내가 이때 산 채권을 돈으로 회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이렇게 액면 발행이 되면은 이렇게 간단해요. 액면 발행이 되면 간단한데 이게 액면 발행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액면 발행이 아닌 경우가. 액면 발행이 아닌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시장 이자율이 쿠폰 이자율보다 작거나 높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6%다. 근데 쿠폰 이자율은 5%야. 쿠폰 이자율이 5%라는 거는 이 100만 원짜리 사채에 대해서 현금흐름이 5만 원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발행 가격은 5%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시장 이자율이 6%니까 6%로 할인을 해줘야 돼요. 얘도 6%로 할인해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해볼까? 제가 잠깐 끊어갔다가 할게요.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서 시간도 1시간 됐고